애도 늘었는데 먹고 사는 건 괜찮아? 그 순간, 그렇지 않아도 고요하던 병실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전화기 너머에 있는 민재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가족을 버리고 내연녀와 재혼한 주제에 일부러 나를 자극하려는 속셈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 반응을 살피는 듯한 기운을 느끼며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민재가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응, 너랑은 다르게 아주 잘 지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아주 잠깐 민재가 당황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품 안에서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재혼 축하해. 신혼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오고. 뭐야, 그 말투는. 뭐긴 그냥 평범하게 축하해주는 건데. 재미없는 여자. 민재는 그 말을 뱉어내듯 던지고는 내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 달 뒤 자신이 어떤 지옥을 보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다. 내 이름은 지우, 나이는 24세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양아버지인 조폭 보스, 태준 한 명뿐이다. 2살 때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된 나를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태준이 거두어 키웠다고 했다. 그런 가정 환경과 자라온 배경 탓에 나는 학교에서 늘 눈에 띄는 존재였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그나마 나은 편이었고 면전에서 폭언을 듣거나 손찌검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처음에는 묵묵히 참아 넘겼지만 점차 나도 가차없이 되갚아주게 되었다. 괴롭힘을 당할 바엔 차라리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나는 태준의 곁을 떠났다. 거의 가출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2번 다시 본가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홧김에 서울로 상경한 나는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고 결국 화류계로 흘러들게 되었다. 돈과 맞바꾸어 젊음과 건강을 잃어가는 나날이었다. 이런 생활에 몹시 지쳐갈 무렵 호스트바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남편 민재를 만났다. 나는 20살이었고 그는 25살이었다.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고 얼렁뚱땅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때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파란의 시작이 될 줄은 당시에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아무런 전조도 없이 민재는 다니던 호스트바를 그만두었다. 그날 새벽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나는 그 소리에 손을 멈췄다. 왔어? 대답조차 하지 않는 민재. 그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전신에서 향수와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민재야, 무슨 일 있었어? 가게 때려치우고 왔어. 선수, 새끼들이나 마담이나 다 끝났어. 하나같이 멍청이들 뿐이야. 그런데는 내 쪽에서 먼저 그만둬 버렸어. 소파에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재는 불쾌한 듯 혀를 찼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나는 물을 끄고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만뒀다니, 오늘 진짜로. 그래, 내가 실장까지 달아줬더니만. 쓸데없는 걸로 참견이나 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지금 가게에서 에이스 달고 언젠가 사장 자리 노리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담한테는 몇 년이나 신세 졌잖아. 아, 은혜를 갚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젠 다 귀찮아. 그 가게 아니어도 사장은 될 수 있으니까. 민재의 말투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유흥업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업계다.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기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건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민재를 탓해봤자 그는 더 짜증만 낼 것이다.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나는 애써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럼 다음 일은 어떻게 할 거야? 큰맘 먹고 창업이라도 하게. 그것도 괜찮겠네. 근데 일단은 다른 가게부터 찾아볼 거야. 윗선 가게에서 에이스 먹고 나 싸게 굴려 먹으려던 놈들 코납작하게 해줄 거니까. 민재의 추상적인 말을 나는 믿어보기로 했다. 아무리 아니란 계획처럼 들려도 그에게도 무언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다음 일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이 문제나 이전 가게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일찌감치 호스트바는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바에서는 2주 만에 퇴사했고 낮에 하는 영업직은 수습 기간도 채우지 않고 나가지 않았으며 배달일은 허리가 아프다며 3일 만에 그만두었다. 애초에 인간관계가 엉망이야. 월급도 너무 짜고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기 예전 가게로 돌아갈 수 없냐고 한번 물어보는 건 어때? 마담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고 말이야. 뭐? 내가 왜 그 새끼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애초에 그 가게로 돌아가는 건 논외야. 뭐 그쪽에서 무릎 꿇고 빌면 복귀해 줄 생각은 있지만 그래. 민재의 무직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나는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식비, 휴대전화 요금,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원래는 둘이서 반씩 부담했지만 그가 내지 못하는 몫은 내가 메꾸는 수밖에 없었기에 나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업소에 나가는 날을 늘렸다. 그동안 민재가 집안일을 돕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자다가 겨우 일어났나 싶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야에 내가 퇴근할 때쯤 활동을 시작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퇴근한 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까치집을 지은 채 일어난 민재는 졸린 듯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다. 또 이거야? 어쩔 수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술 마시고 떠들고 온 주제에 바쁜 척 좀 하지 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나는 말없이 젓가락을 꺼냈다. 너무 피곤했고 말대꾸할 기력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재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도 바로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돈 좀 더 벌어와. 내가 번듯한 직장 구할 때까지 내조하는 게 마누라 역할이잖아. 지금도 내조하고 있잖아. 부족하다고. 생활에 여유가 없잖아. 나한테 참고 살게 하는 시점에서 내조가 안 되는 거라고. 그 말버릇에는 여지없이 화가 났다. 생활비를 내고 있는 건 나다. 집안일도 거의 다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재는 자신이야말로 꾹 참고 있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네가 일을 해주면 훨씬 여유가 생길 텐데. 넌 진짜 뭘 모른다. 난 제대로 된 일을 고르고 있는 거라고. 비전도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게 더 노답이잖아. 하지만 고르는 동안에도 생활은 계속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벌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자 유통기한은 짧다고. 지금 바짝 벌어둬야지 어쩔 거야? 나도 모르게 민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 짜증나. 그런 궁상맞은 표정 좀 짓지 마. 입을 다문 나에게서 눈을 돌린 민재는 도시락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TV를 켰다. 반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다. 결혼하면 그나마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가혹했다. 반년 후 결혼 생활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를 본 순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기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무렵에도 여전히 민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후 늦게까지 자다가 저녁이 되면 훌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행선지는 항상 성인 오락실 아니면 불법 토토 PC방이었다. 돈을 딴 날에는 기분 좋게 떠들었고 이른 날에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민재야, 저기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민재가 기분 나쁘지 않을 타이밍을 엿보아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심으로 놀란 눈치였다. 진짜로? 아마도 내일 산부인과 가서 제대로 검사 받고 올게. 그래, 뭐, 생긴 건 어쩔 수 없지. 부정적인 말투가 조금 거슬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뜻한 기분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민재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위화감을 느낀 건 내가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었을 때였다. 몸 상태도 안 좋았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계속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재는 내 결정을 거세게 비난했다. 너 마음대로 일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생각인데? 아니, 마음대로라니. 임신했으니까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잖아.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은 어떡할 건데? 상의하려고 해도 넌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그리고 너도 이제 슬슬 일자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민재는 불쾌한 듯 혀를 찼다. 몇 달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거의 매일 성인 오락실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심해지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날이 늘어났다. 밥솥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고 빨래를 널다가 주저앉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재는 절대 집안일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쓰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했던 모양이다.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냐. 벼슬이고 뭐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속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는 것뿐이야. 어차피 숙취 같은 거잖아. 밤일 나갈 때 비하면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 편했으면 이렇게 누워있지도 않았어. 그렇게 말해도 민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출산에 필요한 물건을 알아보고 산부인과 진료 일정을 챙기는 건 항상 내 몫이었고 말 그대로 나 홀로 고독하게 사투를 벌이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저히 이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민재에게 심부름을 부탁했다. 그는 혼자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는 제대로 된 먹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물과 젤리, 그리고 넘길 수 있을 만한 것을 조금만 사다 달라고 말하자 민재는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지금부터? 미안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나 이미 밥 먹고 왔는데. 알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탁하자 민재는 대답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결국 민재는 1시간 이상 지나서야 돌아왔다. 게다가 그의 손에 들린 건 편의점이나 마트 봉투가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에 긴장하고 있는데 민재가 그 내용물을 내 쪽으로 던졌다. 이거면 충분하지? 이불 위에 흩어진 것은 스낵 과자와 초콜릿이었다. 성인 오락실에서 게임 포인트로 교환해온 경품들이었다. 몸을 일으켜 그것을 본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 내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탁한 거랑 다르잖아. 불평하지 마. 일부러 집까지 들고 온 거니까. 근데 이건 도저히 못 먹어. 그럼 처먹지 마. 나도 한가한 사람 아니라고. 민재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소파에 벌러덩 누웠다.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과자를 주어 방구석에 밀어 놓았다. 그를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돗물로 빈속을 달랜 뒤 스마트폰으로 산부인과 예약을 다시 확인했다. 나에게는 새로 잉태된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시에 나는 그 의무감으로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약 반년 후 아들을 낳고부터 내 생활은 크게 변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킨다. 밤새도록 아들을 안고 방 안을 서성이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루하루 초췌해져 가는 나를 보면서도 민재는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또 술 마시러 가. 누구랑? 인맥 관리야. 일일이 확인하려 들지 마. 무슨 인맥 관리? 그거 진짜 꼭 가야 하는 자리야? 참지 못하고 따져 묻자 민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다. 자신의 행동을 감시받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모양이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지갑과 스마트폰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몇 시쯤 올 건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애가 밤에 너무 울어. 일찍 좀 들어와 줘. 내가 있어봤자 어차피 울 거 아니야.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아들 쪽은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후로 그는 더욱 빈번하게 외출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는 건 대개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 신발을 팽개치고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서 젖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또 아침에 들어왔네. 어제도 나까지 술 마셨잖아. 그래서 뭐? 매일 그렇게 술 마시러 다니면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숨통 좀 트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주의를 줘도 민재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밤이 되면 또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안은 채 방 안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민재는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참이었다. 민재야, 잠깐만 교대해줘. 나 무리야. 나 피곤해. 나도 거의 못 잤단 말이야. 알게 뭐야. 네가 낳은 애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들은 내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민재는 시끄러워서 듣기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대로 안방으로 향하려 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둘의 아이잖아. 시끄러워. 내일 나도 일정 있단 말이야. 몇 분만 안아주면 되잖아. 내가 안아봤자 그치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는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철저히 혼자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민재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이번 달 생활비 꽤 빠듯할 것 같아. 분유도 쟁여놔야 하는데. 그래? 필요하면 사면 되잖아. 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하, 적금이라도 깨든가. 내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내도 민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집에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자신의 술값으로는 끝도 없이 돈을 펑펑 썼다.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타파하고 싶었던 나는 민재가 웬일로 초저녁에 들어온 타이밍을 노려 말을 꺼냈다. 민재야, 돈 얘기 좀 진지하게 하고 싶어. 지금 시간 돼. 이번 달에는 생활비 좀 보태줘.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아, 또 그 얘기야? 민재는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냈지만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잠든 아들이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귀찮아하지 말고 이건 꼭 필요한 얘기잖아. 나도 돈 없어. 밖에 나가면 다 인간관계고 돈인데 친구 만나기 전에 집안일 먼저 생각해줘야지. 아, 진짜 숨 막힌다. 나 좀 구속하지 마. 나는 반쯤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민재를 쳐다보았다. 본래 육아도 생활비도 나 혼자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건만 민재는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조차 지고 싶지 않은 듯했다. 애 키우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돈 문제까지 나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떠넘기려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서 육아랑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부부라면 서로 협력해야지. 그런 교과서적인 소리 딱 질색이야. 기분 잡치게. 하지만 이대로면 우리 가족 유지 못해. 사실 지금도 내 말을 자르려는 듯 민재가 크게 혀를 찼다. 그리고 지갑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던졌다. 어떻게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걸로는 기저귀 한 팩도 못 사. 없는 것보단 낫잖아. 지금 장난해? 불만 있으면 도로 내놔. 민재는 막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겉옷을 집어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홀로 남겨진 나는 흩어진 동전들을 주워 담았다. 당시에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돈뿐이었던 것 같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부터 어느새 나는 지갑 속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지갑 안에 든 돈이 내 기억과 맞지 않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육아와 살림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내 착각이려니 했지만 아무리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 봐도 계산이 맞지 않았다. 그날도 생활비로 남겨두었던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사라져 있었다. 고민 끝에 나는 민재에게 물어보았다. 민재야,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갔어? 10만 원이 비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쓴 거 아니야? 막 일어난 민재는 평소처럼 짜증이 나 있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더니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페트병 뚜껑을 열었다. 내가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자 민재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어젯밤에 지갑 식탁 위에 둔 건 기억나. 근데 뭐 어쩌라고. 지갑 건드릴 사람 너랑 나밖에 없잖아. 뭐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먼저 윽박질러서 내 입을 다물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걸 알았지만 생활비가 사라진 이상 나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의심이고 자시고 실제로 돈이 없어졌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아, 잠깐 빌린 거야. 역시 네가 가져간 거 맞잖아. 가져갔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부부 사이잖아. 어찌된 영문인지 민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나른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더니 어제 내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내 스포츠 토토를 하러 갔었다고 당당하게 털어놓았다. 게다가 그 후엔 술까지 마시러 갔다고 했다. 우리 세 식구 생활비야.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언제 갚을 건데?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민재가 돈을 한 푼도 벌어오지 않는 탓에 나는 적금을 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사라지면 큰일이었다. 조만간은 안 돼.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돌려줘. 아, 그렇게 빨리 안 될걸. 포기해. 당장 꼭 필요한 돈이라서 그러는 거잖아. 아, 시끄러워. 돈 조금 빌려간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마. 민재가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안방에서 아들이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민재는 그 틈을 타 대화는 끝났다는 듯이 집을 나가버렸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독촉했다. 이번에야말로 돈을 돌려받겠다는 확답을 듣고 싶었다. 저기, 어제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아직도 그 소리야? 네가 얘기 도중에 나가버렸잖아. 제대로 돌려줄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아, 진짜 끈질기네. 돈, 돈, 돈. 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냐? 점점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다.
곁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그런 민재의 발이 나는 민재는 그걸 알고 일부러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로도 지갑에서 돈이 빼내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처음과 달라진 점은 3만 원, 5만 원 같은 애매한 금액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10만 원을 통째로 가져가면 내가 바로 눈치챌 위험이 크기 때문이리라. 또 돈 비어. 너지. 망상병 있냐? 증거라도 있어? 어제 5만 원 넉넉하게 넣어뒀어.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다 적어놨고 증거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가.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얕잡아 보는 것이다. 제발 부탁할게. 생활비에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사람 단정 짓지 말라고. 애 물건 살 돈도 들어있단 말이야. 모자라면 네가 알아서 메꾸면 되잖아. 너무나 뻔뻔한 발언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일하지 않는 민재를 대신해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도 그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모양이었다. 고마워하는 마음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다. 내가 어떻게든 메꾸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잖아. 잘난 척 좀 하지 마. 사실이잖아. 현실을 좀 보라고. 아, 시끄러. 듣기 싫어.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부러 쿵쾅거리며 발소리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쫓아가봤자 또 큰 소리를 치며 윽박지를 게 뻔했다. 그 후로 나는 지갑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만 넣고 다녔다. 생활비는 봉투에 나눠 담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그런데도 조금만 방심하면 잔돈이나 10,000원짜리 지폐가 사라졌다. 집 안에서조차 내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피를 말렸다. 만약 아들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없었다면 진작에 결혼 생활을 포기했을 것이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나는 어느새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에게 돈을 도둑맞을까 두려움에 떨며 잠드는 생활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민재에게 고함 섞인 폭언을 듣는 것에도 지쳐 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나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산부인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자 민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저기 중요한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지금 꼭 해야 돼. 나 임신했어. 어? 진짜? 민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무표정하게 돌아왔다. 연신 스마트폰의 알림만 확인하고 있었다. 내 몸 상태나 출산 예정일에 대해 묻는 시십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진짜 가정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애 둘 되면 솔직히 나 혼자서는 너무 벅찰 것 같아. 처음부터 분위기 무겁게 잡지 마. 기분 다 잡치잖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나를 향해 민재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당신도 도와주지 않으면 무리니까. 병원 가는 날만이라도 첫째 좀 봐줄래? 그날 가봐야 알지. 일정 비워달라고 미리 말하는 거잖아. 아, 참, 나도 밖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고. 민재가 말하는 만날 사람은 항상 불분명했다. 친구 고민 상담을 해줘야 한다. 예전 가게 지인이 불렀다. 얼굴만 잠깐 비추고 오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늘 심야나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오늘도 나갈 거야? 동네 친구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아서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어제는 예전 가게 사람들 만난다고 했잖아. 너 사사건건 기억하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 현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민재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게다가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잔뜩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애도 있고 나도 아직 몸 상태가 불안정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늘은 일찍 좀 들어와 줘. 그렇게 말해도 약속은 못해. 대화하는 와중에도 민재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 스타일을 고쳤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옷 언제 샀어?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알 거 없잖아.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새 옷 살 돈은 있어. 내 돈으로 뭘 사든 내 마음이지. 집 월세도 식비도 아들 양육비도 거의 다 내가 내고 있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민재가 수입이 있을 리 만무한데도 이상하게 명품 브랜드나 비싸 보이는 옷들이 자꾸만 늘어갔다. 옷장 안에도 낯선 쇼핑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돈 남으면 집에 생활비 좀 보태. 안 돼. 이번 달 쪼들려. 매달 쪼들린다고 하잖아. 그럼 어쩌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나를 보며 민재가 혀를 찼다. 그리고 이제 듣기 싫다는 듯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나는 아들이 깨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말했다. 일단 밖에서 쓰는 돈부터 줄여. 내 인간관계에 참견하지 마. 참견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도 가끔은 우리 가족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 아, 진짜 숨 막힌다. 너. 민재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가족 이야기를 하면 숨 막힌다고 도망쳤고,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 자기가 피해자라며 나를 비난했다.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 정말 그것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요즘 옷도 액세서리도 자꾸 늘어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나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는 거냐? 임신하더니 피해망상 생겼어? 큰맘 먹고 떠보자. 민재의 헛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그의 표정을 보고 내 의심은 단번에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 남자는 분명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아니라면 제대로 설명해. 설명이라니, 뭘? 어디서 누구랑 만나는지. 남자 감시하는 여자. 진짜 끔찍하다.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뱉어내는 민재.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라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시가 아니야. 가족으로서 묻는 거야. 지금 이대로라면 난 널 믿을 수 없어. 아, 시끄러워.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힌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그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낡은 신발 옆에 새로 산 구두 브랜드의 빈 상자가 놓여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본 나는 아연실색했다. 민재에게는 나와 아들과의 생활보다 우선시하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민재의 스마트폰에 똑같은 이름의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수진. 처음에는 되도록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자 더 이상 모른 척 넘길 수 없었다. 그 수진이라는 사람 누구야? 요즘 자주 연락 오던데. 아, 그냥 아는 템프로 동생이야.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는 민재. 명백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화제라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을 기점으로 민재는 거실에 방치해두던 스마트폰을 화장실 앞까지 꼭 들고 가게 되었다. 알림음이 울리면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다. 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냥 친한 동생이면 숨길 필요 없잖아. 숨긴 적 없는데 방금도 화면 바로 뒤집었잖아. 일일이 감시하지 마. 기분 더러워지니까. 민재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화를 끝내버렸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은 내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었다. 얼마 후 민재의 귀가 시간은 더욱 늦어졌다. 오늘도 나갈 거야? 수진이가 상담할 게 있대. 그냥 친한 동생 상담해 준다고 매일 밤 가족을 버려두고 나가는 거야?
수진이는 너랑 다르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애거든. 당연하다는 듯 수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민재. 이젠 숨길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임신 중인 나와 어린 아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민재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며칠 후 민재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왔다. 속이 안 좋아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나를 보고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너 또 누워있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둘째 임신이잖아. 몇째든 상관없어. 육아도 집안일도 다 하는 건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곧바로 다시 주저앉았다. 민재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부축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너보다 어리고 남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줘. 무슨 소리야. 너처럼 아줌마 냄새도 안 나고. 그거 지금 나랑 비교하는 거야? 안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줘. 너처럼. 되묻자 민재는 비웃으며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섰다. 술에 취한 탓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무엇보다 속마음을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무심코 아들이 자고 있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언성을 높이면 아이가 깰지도 모른다. 지금 나 임신 중이고 집안일에 애 보는 것까지 다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당연히 꾸밀 시간도 없고 초췌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 꼴이 딱 질색이라고. 민재는 태연한 얼굴로 짓거렸다. 지긋지긋해진 내가 입을 다물자 그는 한술 더 떠 더 독한 말들을 쏟아냈다. 마치 내가 상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애 딸린 여자는 가치가 없어. 지금 뭐라고 했어? 다 들었잖아. 나는 당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매섭게 쏘아보자. 민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가 난다기보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아,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혼?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진심이지. 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너무나 태연하게 선언하는 민재. 집안일도 육아도 나 몰라라 팽개치고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으면서 매일 밖으로 나돌던 인간이 할 대사는 아니었다. 자유로워지고 싶은 건 오히려 내 쪽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을 길게 덧붙여봤자 민재에게는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중요한 얘기는 술 깨고 제정신일 때 해. 안 취했어. 어쨌든 이혼은 결정된 거니까.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할 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민재는 혀를 차며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다. 아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이제 민재와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가족을 버리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2달 뒤 병원 1인실에서 나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었다.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이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작은 손이 포대기 끝을 꼭 쥐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말지는 솔직히 망설여졌지만 딸에게 그가 생물학적 친부라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애 낳았다며. 응. 딸이고 산모랑 아이 둘 다 건강해.
그래? 뭐, 잘 됐네. 몸이 건조하게 내뱉는 민재.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사실을 알렸다는 의무감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재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를 냈다. 그건 그렇고, 왜? 나 수진이랑 재혼했거든. 순간 나는 현실에서 도피하듯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민재는 내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사실은 말이야. 수진이랑 합치려고 이혼한 거였어. 역시 성격 좋고 어린애랑 있으니까 인생이 다르네. 아, 그리고 애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그래.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려고. 수진이가 하와이는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다행이네.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민재에게 나는 최소한의 맞장구만 쳐주었다. 그러자 그는 불만스러운 듯한 콧소리를 냈다. 내가 재혼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이성을 잃기라도 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반응 되게 싱겁네. 분하지 않아? 별로.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애도 늘었는데 먹고 사는 건 괜찮아? 그 순간 그렇지 않아도 고요하던 병실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전화기 너머에 있는 민재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가족을 버리고 내연녀와 재혼한 주제에 굳이 나를 긁어부스럼 만들려는 속셈이 대체 무엇인지 내 반응을 살피며 조롱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며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민재가 낄낄대며 비웃고 있는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응, 너랑은 다르게 아주 잘 지내. 최대한 밝게 응수하자. 아주 잠깐 민재가 허를 찔린 듯 당황한 기색이 전해졌다.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재혼 축하해. 신혼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오고. 뭐야, 그 재수 없는 말투는? 뭐긴 그냥 평범하게 축하해 주는 건데. 재미없는 여자. 민재는 뱉어내듯 말하고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나는 살며시 딸을 다시 고쳐 안았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나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약 한 달 후, 무사히 퇴원한 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혼과 동시에 이사온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 일주일에 3번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유도 생겼다. 그날도 나는 아들과 딸의 돌봄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마시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화면에는 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지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나 싶더니 다시 곧바로 벨이 울렸다. 오늘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큰일 났어. 지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똑같은 패턴이 5번, 6번 반복되어도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둔 채 무시했다. 이제 와서 민재와 엮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잠시 후 이번에는 1층 공동 현관에서 호출이 왔다. 월패드 화면에 비친 사람은 다름 아닌 민재였다. 무슨 일이야? 지우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싫어. 돌아가. 부탁할게. 진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줘. 오랜만에 본 민재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퉁퉁 부어올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다면서 행복한 새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몇 시간이고 버틸 거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경비원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민재를 집 안으로 들이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민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어. 이대로 가면 집에서도 쫓겨날지 몰라.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런 매정한 소리 하지 마.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나 집 나갈 때 분명히 말했지? 앞으로 집월세는 네가 알아서 내라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민재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다. 나는 신발장 옆에 선 채로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수진이가 신혼여행만큼은 최고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호텔도 제일 비싼 데로 잡고 명품 매장도 싹 다 돌았단 말이야. 한마디로 신혼여행에서 분수에 안 맞게 돈을 다 탕진했다는 소리네. 반쯤 어이가 없어서 묻자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끄덕였다. 요약하자면 신혼여행에서 허세를 부리느라 모아둔 돈을 전부 탕진했고 귀국해보니 당장 방세 낼 돈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이혼 후 몇 달치 월세가 밀려있던 것까지 겹쳐 당장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잠깐이면 돼. 돈 좀 빌려줘. 절대 안 빌려줘. 나 네 전 남편이잖아. 전 남편이지. 지금은 생판남이야. 내가 차갑게 받아치자 민재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나와의 이혼을 원하고 수진과의 재혼을 선택한 건 그 자신이다. 그 뒷수습을 내가 짊어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나 이대로면 수진이한테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동안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가짜 명품 두르면서 돈 많은 척 연기했는데 그것도 나랑은 상관없잖아. 수진이 걔 돈 없는 남자는 죽어도 싫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복도 안쪽에서 딸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베이비시터가 달래주었는지 울음소리는 금세 잦아들었다. 민재는 그쪽을 힐끗 보았지만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코앞에 닥친 불행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듯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비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곤란하다고 해도 내가 널 도와줄 의무는 없어.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반드시 갚을 테니까. 그런 말뿐인 약속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민재가 비참한 얼굴로 훌쩍거렸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며 윽박지를 여유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눈꼽만치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수진이한테 버림받으면 내 인생은 진짜 끝장이라고. 그렇구나. 정말 큰일이네. 야,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를 하냐. 아주 조금이라도 정을 베풀어 줄 수는 없냐. 애들 입장에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거 알면 참 좋아하겠다. 내 입으로 애들 들먹이지 마. 놀라울 정도로 내 입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민재가 아들과 딸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아낀 적이 없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만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쓴다. 그 비열함에 진저리가 났다.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난 안 도와줘. 알아서 망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보내자 민재는 다시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간간히 소매 끝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한 나는 민재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한데 이제 그만 가줄래? 곧 회의 시간이라서. 회의? 응. 화상 회의 일정이 잡혀 있거든. 무슨 회의인데?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드는 민재. 낯선 단어에 즉각 반응하는 눈치였다. 개인적인 일이야. 너 취직이라도 했어? 취직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업에 복귀했다고 해야 하나? 복귀? 그게 무슨 소리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는 민재. 계속 쪼그려 앉아있던 탓에 다리에 쥐가 났는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그래도 시선만은 똑바로 나를 향해 있었다. 내 발언이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애들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이제 내 시간이 좀 났거든. 애들을 돌봐줘. 누가?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베이비시터. 그제야 민재는 처음으로 내 등 뒤의 집안 풍경을 둘러보았다. 넓은 현관, 대리석 바닥, 안쪽으로 길게 뻗은 복도, 벽 쪽에는 고급스러운 화병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비좁은 빌라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마침내 민재도 그 위화감을 눈치챈 듯했다. 잠깐만, 이 집 월세가 얼만데 그걸 알아서 뭐하게. 이상하잖아.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아. 그렇게 말해도 내 집인걸.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민재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전처의 생활 수준이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도 달라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확실히 화류계 출신의 싱글맘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은 민재의 얄팍한 머리로도 계산이 서는 모양이었다. 내 주제에 이런 데를 어떻게 구해. 말도 안 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너 도대체 돈 어디서 났어? 대답할 의무 없어. 내가 단호하게 자르자. 민재는 몇 초간 입을 다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방금 전까지 찌질하게 빌던 표정과는 달랐다.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묻어났다. 잠깐 기다려봐.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몰라도 상관없잖아. 이제 남남이니까. 근데 이런 데 살 정도면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좀 꿔줘. 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도와줄 능력이 되는 것과 실제로 널 도와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야. 민재를 가볍게 무시하며 나는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회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다. 애매하게 얼버무려서는 민재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뭐야, 그게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전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민재에게 나는 진절머리가 났고 한숨을 섞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 말이야, 화류계 일할 때부터 내 회사 경영하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는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두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가 너무 커져버려서. 뭔 소리야? 왜 네가? 민재는 눈을 부릅뜨고 경악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저 순진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임원진 화상회의가 있어. 그룹 계열사들 보고를 받아야 해서. 그룹 계열사?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회사가 뭐 몇 개나 된다고. 나는 말없이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오후 화상회의 일정이 떠 있었고 참석자 목록에는 각 계열사 대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전부 합쳐서 24개야. 뭐? 부동산, 건설, 투자 등등 우리 그룹 계열사 전부 합쳐서 24개라고. 거짓말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민재는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화면에 뜬 이름과 직함들을 눈으로 대치며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다. 내가 정말로 기업의 오너라는 사실을 확신한 듯 했다.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린 민재를 향해 나는 쨈기를 박았다. 내가 그 그룹 전체의 총괄 대표야. 대표? 그럼 네가 회장이라는 거야? 응. 거짓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민재.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지만 눈앞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어차피 다 허세 부리는 거잖아. 이거 안 믿어도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민재는 벽을 짚고 체중을 지탱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완전히 넋이 나간 시선을 보내더니 이내 유령처럼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아마 연이어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뇌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또다시 공동 현관에서 호출이 왔다. 화면에 비친 사람은 예상대로 민재였다. 어제처럼 엉엉 울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안색이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방금 받아본 것이리라. 용건은 뻔했기에 나는 그를 현관문 앞까지 들어오게 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위협적인 태도와는 달리 표정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읽어봤잖아. 위자료랑 양육비, 그리고 내 지갑에서 훔쳐간 돈이랑 생활비 미납분. 나한테 이런 거금 낼 돈이 어딨어. 그럼 어떻게든 돈 구해서 갚아. 민재는 봉투를 구겨질 듯 꽉 쥐고 나를 노려보았다. 어제 내가 24개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안 탓인지 그의 눈에는 짙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순순히 청구에 응할 생각은 없는 듯 했다. 나보고 사채라도 쓰라는 거야? 낼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너 회장이라며 돈도 많은 년이 이거 좀 봐주면 덧나냐? 아니, 그거랑 이건 별개 문제지. 내가 지금 청구하는 건 정당한 위자료랑 양육비야. 당연한 권리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잖아. 민재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는지 손에 든 봉투를 거칠게 흔들었다. 돈 많은 년이 악덕 사채업자같이 굴고 안 부끄럽냐? 지 애미가 애비한테 돈 뜯어내는 거 알면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난 오히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청구하는 거니까.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하네.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잖아. 내가 담담하게 맞받아치자 민재는 입술을 비틀었다. 아이들에게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유리할 때만 아비 노릇을 들먹인다. 그 뻔뻔한 태도를 보니 점점 더 상대할 가치가 없게 느껴졌다. 나도 새로 시작한 가정이 있다고,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어. 하지만 넌 돈이 썩어 넘치니까 쪼들릴 일은 없잖아. 나한테 여유가 있다고 해서 네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민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불같이 화를 내는 버릇. 결혼 시절과 한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웃기지 마. 돈도 썩어 넘치는 주제에 쪼잔하게 굴고 있어.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듯 민재는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봉투가 터지면서 내용 증명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고 있는데 민재가 내 쪽으로 성큼 한 발짝 다가왔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니까 재밌냐.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사람 빡돌게 하고 있어. 멈춰.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없어. 민재는 내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거리를 좁혀왔다.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복도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2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도진. 키가 크고 짧게 다듬은 검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와 아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내 경호원이다. 거기까지 하시죠. 넌 또 뭐야? 아가씨께 함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네가 알 바 아니잖아.
넌 빠져. 평소에 도진은 나이에 맞게 싹싹하고 잘 웃는 청년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재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내 팔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 새끼야. 도진아, 제 앞에. 내가 짧게 지시를 내린 순간 도진이 순식간에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눈으로 쨍기 힘들 만큼 빠른 동작으로 민재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어깨를 짓눌렀다. 민재는 맥없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아, 놔. 이거 놔.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저 못 이깁니다. 개자식아, 당장 안 놔? 일단 다치지는 않게 해줘. 도진이 의미 없이 민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제압당한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방금 전까지 허세를 부리던 민재의 기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부르고 싶으면 불러. 끌려가는 건 내가 아니라 주거 침입의 폭행 미수인 내 쪽일 테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민재는 마치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먼저 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이미 뇌리에서 지워진 모양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다. 그리고 흩어진 서류를 정리해 민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막무가내로 남의 집 현관에 쳐들어와서 소리 지른 게 누군데. 게다가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잖아. 아니야, 난 그냥 대화하려고. 다음부터는 내용 증명에 적힌 법률 대리인 쪽으로 연락해. 지우야, 잠깐만. 도진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채 민재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짐짝 취급하며 깔보던 남자가 지금은 남의 집 현관 바닥에 엎드려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그 꼴을 보니 실소가 터져 나왔다. 어쨌든 청구한 금액은 전부 토해내게 될 거야. 내가 싸늘하게 선고하자 민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현관에는 민재의 거친 숨소리와 중앙난방 돌아가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이윽고 바닥에 엎드린 민재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도진에게 짓눌려 있는 주제에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 승리를 하려는 얼굴이었다. 뭘 실실 웃고 있어?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민재가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반면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민재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알았다. 너희들 무슨 사이인지, 하?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캐낸 것처럼 의기양양한 민재. 솔직히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민재는 자신의 빈약한 추리력에 깊이 감탄하고 있는 듯했다. 아하,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나온 거였군. 멋대로 소설 쓰지 마. 나랑 도진이는 그런 사이 아니야. 외간 남자를 대낮부터 집에 들이는 시점에서 불륜이랑 다를 게 뭐야. 애도 있는 주제에 참 잘 돌아간다. 도진이는 내 신변 보호를 위해 고용한 경호원이야. 내가 진절머리를 내며 대답하자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핑곗거리를 찾았다고 확신한 모양이었다. 분명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돈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내가 도진과 무슨 관계인지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뻔한 변명을 누가 믿어? 걸레 같은 년. 틀렸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저는 지우 아가씨를 모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도진이 반박했다. 민재와는 대조적으로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태도가 오히려 민재의 신경을 긁었는지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아가씨? 무슨 얼어 죽을 아가씨야. 조폭 흉내라도 내냐? 징그럽게. 듣고 보니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호칭이긴 하네. 도진이는 좀 특별한 소속이거든. 그 순간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제 내가 여러 기업을 거느린 대표라는 사실을 방금 안참이다. 어쩌면 도진도 평범한 경호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별. 그게 무슨 소린데? 저 자식 정체가 뭐야? 도진이는 조직 사람이야. 내가 대한민국 최대의 폭력 조직의 이름을 대자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띄고 있던 비열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겁먹은 티를 내지 않으려 발악했다. 그는 있는 힘껏 허세를 부리며 쏘아붙였다. 뻥치지 마. 어차피 다 쇼하는 거잖아. 그렇게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기껏해야 동네 양아치 새끼겠지. 정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해 볼래? 민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마른 침을 여러 번 삼키며 시선을 불안하게 이리저리 굴렸다. 도진의 무표정한 얼굴, 굳게 닫힌 현관문, 그리고 나의 냉랭한 시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쥐새끼 같았다. 너, 그런 무서운 놈들이랑 엮여 있었던 거야? 말 조심해.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아니, 난 그저 도진이가 누군지 소개해 준 것뿐이야. 마침내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저 자식이 진짜 조폭이면 어쩔 건데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해. 아까도 말했잖아. 도진이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거라고. 네가 나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도진이도 널 건드리지 않아. 민재는 대답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간 것이 느껴졌다. 나는 도진에게 시선을 보냈다. 도진은 내 의도를 파악하고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재를 짓누르던 손을 놓았다. 자, 일어나시죠.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미 손 뗐습니다. 해방된 민재는 허둥지둥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다리가 풀렸는지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크게 휘청거렸다. 나와 도진은 그 비참한 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뭐야, 한판 붙어볼래?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보여드려야 제 신분을 믿어주실 것 같아서요. 무슨. 도진은 민재에게서 반보 물러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검은 재킷에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팔뚝을 휘감은 화려하고 흉합한 문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민재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히익. 다리에 힘이 풀린 민재는 등 뒤의 벽에 부딪히며 주르륵 바닥에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허세를 부리며 비웃던 표정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이제 믿어지니? 또 대체 이 자식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전국구 조직 사람이라고.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재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불안한 눈빛으로 나와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쥐어짜내듯 물었다. 지우야,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왜 조폭 같은 놈이랑 아는 사이인 건데? 나 말이야. 조직 선대 회장님의 수양딸이야. 여태껏 말한 적 없지만 난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 충격적인 고백에 민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성장 배경에 대해 민재에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이다. 민재는 그 이상 깊이 캐묻지 않았고 나를 그저 의지할 데 없는 천의 고아로만 여겼다. 그치만 너 가족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맞아. 그게 그 소리잖아. 완전 다르지.
거기서 잠시 말을 끄는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나한테는 양아버지가 계셔. 양아버지? 태준 보스. 내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날 거둬서 키워주신 분이야. 원래 아버지가 모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조직의 최고 보스 자리에 계시지. 담담한 어조로 설명하는 내 말에 민재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다.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럼 저 자식은? 가까스로 고개를 돌린 민재는 내 곁에 선 도진을 쳐다보았다. 도진이는 회장님의 직속 부하야. 부하라고? 지금은 회장님 명령으로 내 신변을 경호하고 있어. 가볍게 목례를 하는 도진. 깍듯한 태도였지만 민재는 자라목처럼 몸을 움츠렸다. 조금 전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도진을 동네 양아치라고 비웃던 패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넌 여태껏 본가랑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 아니, 최근까지 의절한 상태였어. 의절? 응,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가출하듯 집을 나왔으니까. 회장님이랑은 계속 거리를 두고 살았지. 18살 때부터 6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양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 나름의 옥이었고 동시에 과거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네가 바람 피우고 나한테 이혼을 통보했을 때 본가에 연락했어. 내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장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미쳤어. 그런 깡패 새끼들한테 의지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애들 교육에 퍽이나 좋겠다. 어쩔 수 없잖아. 너 말고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었는걸. 내가 비꼬듯 대답하자 민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무어라 반박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인 결과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다. 그럼 회장님이랑은 화해한 거야? 그래서 이 아파트도? 아니야. 이건 오로지 내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갑자기 민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화를 낼 기력조차 잃어버린 듯 했다. 알았으면 처음부터 태도가 달라졌겠지. 아니야. 사람 함부로 단정 짓지 마. 지금 반응만 봐도 뻔한데 뭘. 내 뒷배경을 알았으면 넌 나를 어떻게든 더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들었을 거야. 민재는 정곡을 찔린 듯 시선을 피했다. 이미 차고 넘치도록 겪어서 잘 안다. 그는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가며 사람을 대하는 인간이다. 그럼 어제 내가 찾아왔을 때도 저 자식이 다 보고 있었어? 응. 도진이는 항상 근처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필요한 만큼만. 민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제 자신의 찌질했던 언동이 떠오른 것이리라. 신혼여행에서 돈을 탕진하고 수진에게 버림받을까봐 펑펑 울며 구걸하던 모습. 그 모든 과정을 조직폭력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온 듯했다. 됐어. 갈게. 그리고 청구서 돈 얘기. 나 절대 납득한 거 아니니까. 납득 안 해도 돼. 어차피 법대로 강제 집행해서 다 받아낼 거니까. 떨어진 봉투를 주워 담으려던 민재의 손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쪼가리들을 허둥지둥 긁어 모은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일어서기까지 몇 번이나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두고 봐. 이 수모 절대 안 잊을 테니까. 그 말 고스란히 네 법적 책임으로 돌려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허세를 부린 뒤 민재는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갔다. 그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도진아.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걸로 끝날 것 같진 않네.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도지는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걸었다. 철컥하는 쇳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비로소 크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양아버지인 태준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본가로 들어오라는 지시였다. 나는 아이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도진의 호의를 받으며 본가의 육중한 대문을 넘었다. 거대한 응접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상석에 앉아 있는 양아버지 태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앞에는 민재와 낯선 여자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화려한 차림새를 보아 민재의 재혼 상대인 수진이 틀림없었다. 지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나한테 물어봐도 몰라.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커먼 놈들이 들이닥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맞아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빨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수진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밝은 갈색의 긴 머리에 진한 화장, 가슴이 깊게 파인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불안한 듯 가채픈 어깨를 떨고 있었다. 패션이나 메이크업은 젊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감돌았다. 상석에 앉은 태주는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왔느냐? 네. 회장님, 이게 무슨, 이 두 벌레 같은 것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야반도주를 시도하더구나. 도망치려던 거 아니라고요. 민재와 수진의 앞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민재의 안색은 흑빛이었고 수진은 제 무릎 위로 두 손을 꽉 쥔 채 테이블 쪽으로는 시선조차 두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도진의 안내를 받아 태준의 맞은편, 즉 민재와 수진의 등 뒤쪽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그럼 왜 갑자기 짐을 싸고 방을 빼려 했지? 하마터면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꿀 뻔하지 않았느냐. 그거야. 우연히. 말문이 막힌 민재. 수진이 그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깊은 불만이 서려 있었다. 남자가 되어서 왜 상황 하나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냐는 원망 섞인 눈빛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짚고 넘어가다니, 뭘요? 내 딸 지우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와 횡령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태주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가계부 복사본을 툭 던졌다. 내가 결혼 생활 내내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가계부였다. 지갑에서 사라진 금액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재는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우선 내 놈이 지우의 지갑에서 상습적으로 훔쳐간 돈, 총합을 내보니 꽤 되더구나.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겁니다. 그럼 왜 아직도 갚지 않은 거지? 이자까지 쳐서 언제 상환할 작정이냐. 민재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애초에 갚을 생각 따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속내를 간파한 태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서류를 꺼내 놓았다. 다음은 생활비 미납분이다. 월세, 공과금, 아이 분유값까지 전부 지우가 혼자 감당했더구나. 부부 사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벌면 아내가 버는 거지. 그게 무슨 큰 죄라고요. 내 놈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임신한 아내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는 게 죄다. 태준의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에 민재의 어깨가 움찔했다. 살기 어린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인지 그는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했다. 반면 수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오빠 생활비도 안 주고 살았어?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니까. 근데 나랑은 맨날 비싼 술 마시러 다녔잖아. 내 놈의 그 화려한 유흥 기록도 여기 있다. 태준의 손짓에 조직원 하나가 사진 뭉치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다. 그곳에는 룸살롱에서 여자들을 끼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민재의 사진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돈이 없다고 생활비는 못 주면서 밖에서는 템프로 술집에 드나들며 물 쓰듯 돈을 탕진하고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민재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리고 가장 역겨운 죄목, 혼인 기간 중 저 암캐와 벌인 불륜 행각. 잠깐만요. 저거 무슨 소리예요? 전 그때 오빠가 유부남인 줄도 몰라. 아니,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태준이 불륜 증거가 담긴 사진과 모텔 결제 내역을 나열하자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아이 둘의 양육비, 훔쳐간 돈과 미납된 생활비 반환. 자, 이 막대한 빚을 대체 어떻게 갚을 셈이냐? 빚이라뇨. 남의 돈을 썼으면 갚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이치 아니냐. 하지만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재를 응시했다. 민재는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수진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라. 이달 안으로 얼마를 만들어 올 수 있지. 그런 걸 당장 어떻게 알아요. 막노동을 해서 벌든 아니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만들어 와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 밤도주나 하려던 수작은 내 눈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태준의 살벌한 경고에 민재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내 등 뒤에 서 있는 도진의 서늘한 시선과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다. 무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리라. 못 갚아. 아니, 당장은 안 돼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나는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일할 곳은 알아봤느냐. 태주는 집요하게 향후 계획을 캐물었다. 무슨 일자리에 지원할 것인지, 첫 입금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한 달 상환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민재의 대답은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고 형편없었지만 태주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하나 목을 조이듯 압박해 들어갔다. 독사 앞에 놓인 개구리처럼 벌벌 떠는 민재를 보며 나는 비로소 그가 현실의 지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민재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대답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태준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옮겨갔다. 수진은 그 눈빛만으로도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떨었다. 방금 전까지 민재를 향해 쏟아내던 원망과 불만조차 쏙 들어가 버릴 만큼 압도적인 공포였다. 다음은 내년 차례다.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억울해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한다. 내년은 내 딸의 남편을 홀려 가정을 파탄냈지. 오빠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태주는 핑계에 대꾸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툭 던졌다.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농도 짙은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민재와 수진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사진 하단에 찍힌 날짜였다. 이혼 도장을 찍기 훨씬 전의 날짜. 이게 왜 여기에? 내년이 자랑스레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전부 백업해 두었지. 야, 수진이 너 이런 사진 올린 적 없다며. 나도 몰라. 내가 언제 이런 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는 수진. 민재 역시 증거 사진을 확인하더니 배신감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태준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또 뭐가 남았다는 건데요.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에요. 그동안 받아 챙긴 스폰서 기록이다. 태준은 곁에 있던 도진에게서 또 다른 서류철을 건네받아 펼쳤다. 명품 가방, 영수증, 민재의 신용카드 할부 내역서, 수진의 SNS, 과시용 게시물 캡처본. 내가 생활비를 아끼느라 먹고 싶은 것조차 참아가며 배를 참고 있을 때 민재가 수진에게
수백, 수천만 원 어치의 선물을 갖다 바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너, 이거 다 네가 사달라고 조른 거잖아. 나한테 공사 친 거였어? 아니에요. 오빠가 지 혼자 좋아서 멋대로 사다 바친 거잖아. 웃기지 마. 네가 샤넬 배관 사주면 안 만나준다고 협박했잖아. 내가 언제 순식간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쓰는 두 사람. 그 추악한 바닥을 보면서도 나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재는 누구와 있든 항상 저 모양이다. 자신이 불리해지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도망친다. 그는 뼛속까지 그런 인간이었다. 내년들이 나눈 은밀한 메시지도 전부 복구해 두었다. 메시지라뇨. 하와이 신혼여행 계획, 명품 쇼핑 리스트, 그리고 지우와의 이혼을 종용하는 협박성 문구들까지 전부. 그런 적. 수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두꺼운 화장 아래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민재 역시 사색이 되어 수진을 닥달했다. 야, 너 카톡 내용 다 지웠다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나도 확실히 대화방 나갔다고. 내년들이 아무리 지워봤자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건 일도 아니다. 수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완전 범죄라고 믿고 삭제했던 증거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눈앞에 놓이자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이다. 태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뜯었다. 그리고 조사하다 보니 내년에 흥미로운 비밀도 하나 발견했지. 비밀. 이요? 지금 이 사건이랑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침해 아닙니까? 이놈 민재에게는 네 나이를 21살이라고 속였다지. 그 순간 수진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민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수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 역시 의아한 마음에 테이블 위로 시선을 내렸고 그곳에 놓인 수진의 신원조회 서류를 보고는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 수진. 아니, 내 본명은 박정희. 실제 나이는 33살이구나.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지금 이 위자료 소송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경악한 민재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삑사리가 났다. 반면 수지는 원피스 치맛자락이 구겨질 정도로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다. 민재의 표정이 경악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그리고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했다. 너, 이 3년아, 나한테 띠동갑 연하라고 사기친 거야? 21살 대학생이라며.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도 돈 많은 재벌 행세하면서 나 속였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라고.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사기만 친 거잖아. 오빠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백수 새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태준이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자 두 사람은 움찔하며 언성을 낮췄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살기를 띤 눈으로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수진 역시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민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템프로와 호스트바를 전전하며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남자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사기 전과가 있더구나. 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오빠, 저 서류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준비된 서류에는 수진이 과거에 저지른 유사한 로맨스 스캠과 사기 사건들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나이를 속이고 돈 많은 남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한테는 과거 세탁까지 한 거였어? 33살 먹은 꽃뱀 년이었냐. 시끄러워. 너나 나나 끼리끼리 만난 주제에 누가 누굴 욕해. 나는 적어도 너처럼 계획적인 사기꾼은 아니었어. 이건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야. 지랄하지 마. 조강지쳐 버리고 어린 년이랑
바람난 쓰레기 새끼가 말이 많네. 두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로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만 태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짐승들의 이전 투구 같던 응접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태준은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섞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재와 수지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입을 다물었다. 눈앞에 펼쳐진 진흙탕 싸움을 보며 나는 민재와 수진이 철저하게 서로를 속이고 이용했을 뿐 진정한 애정 따위는 한 줌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정만이 감도는 응접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재였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이번에는 내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 지우야, 지우야, 제발 우리 딱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 대화할 시기는 이미 끝났어. 내가 죽일 놈이었다.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헛소리하지 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민재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어 내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 기괴한 행동에 옆에 있던 수진조차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명색이 재혼한 현 부인을 옆에 두고 민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전처인 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역겨운 이기심에 나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우리 아들과 딸에게 필요한 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이야.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리 부부가 다시 뭉쳐서 도박과 불륜에 미친 쓰레기 아빠는 필요 없어. 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자 민재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내 단호한 거절이 어지간히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임신한 아내를 방치한 인간이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자 부성애를 들먹이는 꼴이 구역질이 났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도 반성하고 있다고. 죗값 다 치르고 너랑 다시 잘해볼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 이제 와서 늦었어. 영원히 꺼져. 분한 듯 이를 꽉 깨무는 민재.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칠 동아줄을 내가 끊어버린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을 뿐이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지금 날 이렇게 짓밟고 비웃으니까 속이 시원해. 짓밟힐 짓을 한 건 너 스스로잖아. 그때 민재의 애걸복걸을 듣고 있던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 혼인신고한 지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어디서 뻔뻔하게 전 마누라한테 다시 합치자고 지랄이야. 내년이 나이 속이고 사기 쳤잖아.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바로 나 버리고 전처한테 붙어? 진짜 징그럽다. 닥쳐. 다 너 때문이잖아. 내년이 나 꿰어내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민재의 추악함에 수지는 헛숨을 삼켰다. 민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가정도 체면도 사랑도 없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면 그만이라는 태도였다. 민재야, 이제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나도 우리 아이들도 넌 필요 없어. 입 닥쳐. 이성을 잃은 민재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수진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민재가 내 쪽으로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도진이 날아들듯 다가와 그의 목덜미와 팔을 거칠게 꺾어 눌렀다. 거기까지다. 아, 놔 달라고. 더 이상 발악하면 진짜 뼈가 부러질 거다. 도진은 태준의 지시를 기다리며 민재의 관절을 확실하게 제압했다. 민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쇠 같은 도진의 악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입 다물어. 아가씨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바닥에 짓눌린 채 헐떡이는 민재. 한편 수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틈을 봐서 어떻게든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침묵을 지키던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야, 이 뒤처리는 애비한테 맡기거라.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묻자 태준은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내 몫을 다했다. 끔찍한 과거와 당당히 맞서 싸웠으니 오물들을 치우는 건 내 몫이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아이들 곁을 지켜주렴. 그렇게 할게요. 태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의절하고 살았음에도 지금만큼은 온전히 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기대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주는 도진과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잠깐, 지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저 오빠가 다 꾸민 짓이라고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지우야, 끌고 가라. 태준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들은 민재와 수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빠져나갈 방도는 없었다. 잘 가, 민재야, 수진 씨도. 살아서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안 돼, 지우야 제발. 살려주세요. 빚은 어떻게든 다 갚을 테니까, 제발. 그 절규를 끝으로 두 사람은 응접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무거운 육중한 문이 닫히고 넓은 응접실에는 다시 평온한 정막이 찾아왔다. 수년간 나를 옥죄어오던 지옥 같은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본가에서의 독대가 있고 이틀 뒤 민재와 수진의 이름으로 내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당분간의 양육비, 그리고 민재가 내 지갑에서 훔쳐간 돈과 미납된 생활비 이자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었다. 도진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두 사람은 태준 회장님 산하의 사채업 조직에서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 나에 대한 빚을 강제로 청산했다고 했다. 민재와 수진이 정확히 어떤 끔찍한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나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민재는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고 낮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려 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밤거리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삐끼 호객 행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수진 역시 이전에 일하던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는 쫓겨났다고 했다. 나이를 10살 이상 속인 데다 과거의 악질적인 스폰서, 사기 행각이 바닥에 다 소문이 나면서 결국 외곽의 질 나쁜 변종업소를 전전하며 몸을 굴리고 있다고 한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두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불법 대출에 손을 대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죽어라 이래도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연체 압박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짐승 같은 삶. 그들이 그런 생지옥을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내 마음의 동정심은 한 톨도 잃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선택한 길의 끝에 도달했을 뿐이니까. 1년 후 나는 소유하고 있던 24개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오롯이 아들과 딸을 위해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수기업을 선정하고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거래처에 미칠 영향을 조율하느라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작업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나는 회사 매각 대금과 민재 일당에게서 받아낸 위자료의 일부를 보태어
경기도 외곽에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샀다. 재벌 회장님들이 살 법한 대저택은 아니지만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에 둘러싸인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다.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키우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딸은 아직 흙장난을 돕지 못하지만 방금 딴 새빨간 방울토마토를 눈앞에서 흔들어주면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곤 한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집 뒤쪽의 얕은 산책로를 걷는 것이 나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다. 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쁜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며 뛰어놀고 딸은 내 품에 안겨 오빠의 행동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팔다리를 버둥거린다. 햇살 아래서 티 없이 맑게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폭언에 상처받거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낀다. 양아버지 태주는 굳이 내 생활에 먼저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대한민국 어둠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아이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갈까봐 조심하시는 것일 테다. 하지만 가끔 도진이 양손 가득 최고급 장난감이나 과자 세트를 들고 찾아오거나 집 근처 도로에서 익숙한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아마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멀리서나마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리라. 어릴 적의 나였다면 그런 감시 같은 호의가 숨막히고 답답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정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에 든든한 보호막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거칠게 살아온 태준 회장님만의 서툰 부성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느끼며 나는 오늘도 이 따뜻한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